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한 번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결정이 위험한 씨앗을 남겼고 진심 어린 선의로 가득 찬 한 통의 편지가 끔찍한 참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많은 악질적인 범죄 이야기를 다뤄왔지만 오늘 소개할 사건의 동기와 과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부자 참극 사건입니다. 2003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는 폴 제럿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인물이었죠. 젊은 시절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자리매김하였고 여러 유명한 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정신의학 협회의 회장직을 잠시 맡기도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신체가 약해져 병원의 고강도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떠나 마이애미의 작은 개인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82세까지 건강하게 근무하였고 모든 환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에 비해 폴의 가정생활은 그야말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매우 사랑하며 3남 1녀, 4자녀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러나 장남 폴 주니어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셋째 아들 마크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가족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딸 알레타와 막내 아들 그레그는 아버지를 본받아 의료계로 진로를 정했고 둘 다 의대를 졸업한 후 등록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폴과 막내 아들 그레그 사이의 관계는 특히 더 돈독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부자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47세였던 막내 아들 그레그의 결혼이 파탄나며 그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집에는 폴과 그레그 부자만 남아 서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자는 모두 올바르고 긍정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어 곧 생활에서 겪은 충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레그는 근처 병원에서 직장을 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카라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2003년에는 결혼을 논의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다시 찾아오는 듯한 순간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03년 7월 16일 그날 그레그의 병원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7시 30분이 되었을 때도 그레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그로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병원 동료들은 그의 여자친구 모니카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어보았지만 모니카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니카는 폴의 정신과 진료소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진료소의 비서 겸 매니저인 마리아 카타베이는 폴 박사 역시 오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여러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니카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차를 몰아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고 문을 밀고 들어가니 집안은 무섭도록 조용했습니다. 모니카는 몇 발자국 들어가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고요함에 그녀는 전례 없는 공포감을 느끼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첫 번째 경찰차가 도착했고 2명의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고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경계선을 치는 동시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침실에서 잠옷을 입은 채 숨져 있었고 이를 통해 사망 시점은 심야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82세의 폴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에 한 군데 무기의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아무런 경계 없이 잠든 상태에서 피살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47세의 아들 그레그는 위험을 인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저항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고 그의 머리와 몸에는 총 4곳의 무기로 입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현장의 여러 정황은 수사 중인 경찰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둑이 집에 침입해 주인을 마주치고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일까요? 우선 집 대문에는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자가 잠들기 전에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이 뒤져진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도둑질의 특징과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평소 매우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값비싼 물건이 도난당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레그의 평소에 금고에 보관하던 한 자루의 무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범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왔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둑들은 집주인을 마주치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보통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도둑질을 하거나 주인이 잠든 후 몰래 물건을 훔쳐 떠나려고 합니다. 주인이 깨어난 것을 알게 되면 아직 자신이 들키지 않은 이상 도둑들은 대개 서둘러 도망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깨어나지도 않은 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를 잡아 대면하여 신문하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상당히 숙련된 범죄자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몇 개의 탄피 외에는 경찰이 수사하기에 용이한 발자국, 지문, 머리카락 같은 증거를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후 경찰이 모니카와의 면담에서 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범인이 그 차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 차량을 찾아내어 더 많은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발생 다음 날 차는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한 빈민가의 세탁소 앞에 버려져 있었고 열쇠는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경찰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직업적인 범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차에 열쇠를 꽂은 채 치안이 나쁜 곳에 두면 다른 도둑들이 차를 훔쳐서 바로 처분해버리기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차가 도난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문 범죄자들은 차량을 철저하게 청소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상대로 폴의 차에서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경찰은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로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경찰은 부자의 사회적 관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혹시 그들이 누구와의 갈등으로 이런 큰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방향의 수사도 곧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폴과 그레그 부자는 정말로 모범적인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직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모두 성실하고 너그러웠으며 누구와도 원한을 맺은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가 생활 역시 매우 건전했습니다. 82세의 폴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아침 해와 저녁 노을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레그는 낚시에 빠져 있었으며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근처 물가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은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이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이 같은 무기를 사용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탄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범인이 이미 그 무기를 처리해버렸다면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단연코 폴의 딸 알레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폴의 네 자녀 중 두 아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사고로 사망했고 이제 막내 아들마저 아버지와 함께 살해되었습니다. 알레타는 게레타 가문의 이 세대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으며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건 발생 몇 개월 후에도 경찰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폴의 집은 곧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레타는 서둘러 돌아와 아버지와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수년간 자주 입었던 외투를 발견하고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투를 꺼내어 상자에 넣기 위해 접으려던 순간 무심코 옷 안주머니를 만져보니 안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 펼치자 알레타는 A4 용지에 적힌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알레타를 즉시 경계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드디어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폴 박사에게 보내진 매우 진심 어린 사과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대략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집 대출금과 재산세를 모두 연체하게 되었고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우 이기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박사님의 계좌에서 돈을 훔쳤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며 돈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폴의 정신과 진료소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비서 마리아 카타베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횡령을 저질렀음이 분명했고 그녀가 폴의 추궁과 이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를 살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레타는 즉시 이 편지를 담당 수사관에게 넘겼지만
이후 들은 답변은 또 한 번 그녀를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미 이 사실을 발견했고 비서 마리아의 혐의를 배제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찰은 폴과 그레그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폴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계좌에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은행이 보낸 경고장이었죠. 편지에는 지난 몇 달간 진료소 계좌에서 여러 장의 각기 다른 금액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며 그 수표의 수취인 이름은 모두 마리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계좌 소유자인 폴에게 이 수표들이 실제로 그가 발행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들을 가지고 경찰은 마리아를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그 돈이 사실은 폴이 자신에게 준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그녀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고 결국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집 대출금과 세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이 수년간 마리아를 신뢰하여 진료소 계좌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녀는 그 신뢰를 악용해 9,000달러, 한화 약 1,200만 원을 빼돌려 급한 불을 끄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중대한 범죄였으며 실제로 현실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를 살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건 발생 전 이미 폴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폴은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선하고 관대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진료소에서 일해 각종 업무에 능숙한 비서인 마리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에게 매우 엄중하게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녀의 재정관리 권한을 회수한 뒤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폴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찰은 마리아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기에 더 깊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폴이 정말로 이 비서를 용서했고 그동안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알레타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지만 경찰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이 범인을 잡을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8개월 후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한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몇몇 현지 멕시코 이민자들이 운송 차량을 강도하려고 사람을 모집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에 탑승한 모든 경비원들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무기를 준비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찰은 즉시 그 범죄자들의 집에 급습하였고 루벤 페르난데스, 호세 바르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라는 세 남자를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여러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우 익숙해 보였고 등록번호를 대조한 결과 이는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살해될 당시 그들의 집에서 도난당한 무기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무기를 조사한 결과 그중 하나는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로 바로 부자를 살해할 때 사용된 범행 도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세 사람에 대해 엄격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루벤이라는 이름의 범죄자가 먼저 무너졌고 그는 자신이 폴과 그레그 부자의 집에 침입한 범죄에 참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단순한 주거 침입 절도라고 생각했으며 동료 2명이 무기를 꺼내 잠든 부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집에서 나와 동료들을 기다리지 않고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동료 2명이 폴의 차를 훔쳐 현장에서 급히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들을 이끌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번에 함께 체포된 카를로스라는 남자였으며 이 카를로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전에 언급된 폴의 비서 마리아였습니다. 현재 마리아가 여러 해 동안 안정적으로 일해온 진료소 매니저로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이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체포된 후 그들이 한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마리아가 진료소 계좌에서 돈을 훔친 일이 발각된 후 그녀가 고용주인 폴에게서 확실히 용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녀는 한편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폴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우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써서 폴 박사의 책상 위에 놓아두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편지가 나중에 폴의 딸이 그의 자켓 안에서 발견한 그 편지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마리아는 스스로 꽤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용서를 받고 직장도 유지했기 때문이죠.
이후 그녀는 이 일을 남자친구 카를로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는 이야기를 듣고 연신 고개를 저으며 그녀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맞아. 폴이 지금은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널 용서한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네가 그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 돈을 훔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건 문제야. 그건 곧 네 약점을 폴에게 넘긴 거나 다름없어. 며칠 뒤 그가 마음을 바꾸거나 나중에 너희가 다투기라도 하면 언제든지 그 편지를 근거로 널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설령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도 편지에 네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도 있지. 지금 네 경제 상황을 생각해봐. 집을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갚아야 할 거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폴이 나중에 자신에게 뒤늦게 보복할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마리아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 편지를 훔쳐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폴 집의 열쇠를 카를로스에게 건넸습니다. 도둑질은 카를로스와 그 주변의 친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 7월 15일 깊은 밤, 카를로스는 두 명의 동료를 데리고 폴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어둠 속에서 몰래 값비싼 물건을 훔쳐 도망치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종이 한 장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에 카를로스는 차라리 과감하게 폴을 해치면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잠든 폴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이어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일어나려던 그레그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의 잔혹한 행동에 함께 있던 동료 루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카를로스와 또 다른 동료인 호세는 불을 켜고 집안을 뒤졌지만 그 편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폴의 차를 타고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마리아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폴과 그레그 부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이 4명을 이중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과 선고 과정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밤 범행에 가담한 카를로스였습니다. 그는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그날 밤 주로 운전을 맡았고 중간에 도망쳤던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체포된 후 사건의 전모를 매우 협조적으로 진술하며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폴의 비서 마리아였습니다. 그녀의 절도 행위와 그 후에 쓴 사과 편지가 이번 참사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그녀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마리아가 남자친구에게 그 사과 편지를 훔치라고 지시한 행위가 이 참사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와 남자친구 카를로스의 관계를 보면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마리아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수감된 몇몇 동료 죄수들도 법정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구금 중에 여러 번 자신이 처음 남자친구에게 지시한 것이 폴을 해치라는 명령이었다고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변호사는 그녀가 전혀 이런 일이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며 단지 9,000달러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고 관대한 상사인 폴을 해치려 했을 리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카를로스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사과 편지를 쓴 후 폴의 책상에 놓았으나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돌아가 그 편지를 회수해 찢어버린 후 화장실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훔쳐오라고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그녀의 서명이 있는 그 편지에 대해서는 마리아는 그것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배심원단은 마리아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장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리아의 변호사는 그녀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감형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폴이 마리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마리아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폴을 해쳤다며 그녀는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된 카를로스는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가장 전형적인 변호 전략을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우한 어린 시절과 정신질환을 근거로 한 방어였습니다. 변호인은 카를로스가 매우 열악한 환경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학대와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신 상태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여러 차례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카를로스는 여자친구 마리아의 사주를 받았고 감정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지 않아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가벼운 형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변호 측은 주장했습니다. 결국 소수민족, 비참한 어린 시절, 정신질환 등 유리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카를로스의 재판은 오랜 시간을 끌게 한 긴 싸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 대한 여러 정신 감정을 위해 자주 장시간 휴정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첫 번째 재판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2016년 1월 폴과 그레그 부자가 살해된 지 12년 만에야 결론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를로스는 두 건의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동기가 매우 기이했던 이 악성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한 남성이 장학 지원 사이트를 설립해 산골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 뒤에는 그의 사악한 욕망과 수많은 여자아이들의 비참한 경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바이서 장학 사이트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추 씨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후원하던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 광시성 바이서시 출신으로 추 씨가 장학 지원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황을 물었고 학생의 대답도 매우 예의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추 씨가 돈이 충분한지 물으며 사이트 책임자를 통해 추가로 송금하겠다고 제안하자 이 학생은 그를 놀라게 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보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추 씨는 이 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의 계속된 질문에 학생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이트 책임자는 기부금을 받은 후 일부를 먼저 챙기고 남은 돈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어서 말한 내용은 추 씨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은 돈마저도 학생들은 사이트 책임자나 일부 후원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학생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추 씨는 급히 인터넷으로 해당 장학 사이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바이서 장학 사이트였고 책임자는 왕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제는 바이서시 룽링현 출신으로 이전에는 현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2006년 왕제는 학교를 그만두고 바이서 장학 사이트를 설립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를 받아 현재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제와 그의 사이트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2015년까지 9년 동안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총 727만 위안, 약 14억 원의 장학 기금을 모금했고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제의 선행 덕분에 언론은 그를 산골의 천사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원래 산동성에 살고 있던 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그는 왕제에게 연락해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개인 사이트이며 공동 계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부금은 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그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추 씨는 왕제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왕제도 여러 차례 기부금은 한 푼도 빠짐없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자신이 돈을 빼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학생과 대화를 마친 후 추 씨는 바이서 장학 사이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이트를 열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후원을 받던 학생들이 모두 여자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여아반이라는 별도의 클래스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을 보며 추 씨의 머릿속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왕제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닐까? 이 거대한 선행 뒤에는 도대체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추 씨는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가짜 신분으로 장학 사이트의 후원 그룹에 잠입했고 몇몇 후원자들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추 씨가 간접적으로 질문하자 일부 사업가들은 후원을 명목으로
장학 사이트를 통해 여학생들과 접촉한 후 그녀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들은 모두 추 씨가 캡처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추 씨는 새로운 후원자를 위장해 왕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서비스를 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곧 왕제가 이에 응했고 대화 중에 왕제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다며 추 씨에게 바이서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추 씨는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으나 왕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왕제는 추 씨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직접 만나러 오지 않자 의심을 품고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 씨는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캡처 자료와 함께 신고 문자를 작성해 중국 광시 TV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TV 방송국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이서 장학 사이트는 설립된 지 오래되었고 영향력도 컸지만 이 사이트는 한 번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이런 개인 사이트는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 방송국의 담당자 천슈성은 대기업 사장으로 위장해 왕제에게 연락했고 동료들과 함께 직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왕제는 그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겉으로 보이는 장학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천슈성은 장학 활동마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왕제와 함께 시골에 있는 빈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갔을 때 왕제가 빈곤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우선 아무렇게나 허름한 집을 하나 골랐고 몇몇 학생들을 불러와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빈곤 학생의 기본 정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급한 인증 절차는 왕제의 장학 사이트가 사실은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속여 빼앗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왕제는 모두를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그는 드디어 장학 사이트 뒤에 숨겨진 진짜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제에 따르면 그는 모든 후원금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했습니다. 후원금이 자신에게 직접 송금되든 학생에게 바로 전달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왕제는 자신이 얼마를 가져가든 학생들이 불평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학업을 이어가는데 간절하기 때문에 그에게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항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가 끝날 무렵 왕제는 천슈성에게 자신의 마지막 사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부금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금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후원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왕제가 장학 사이트를 위장해 특수 성서비스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왕제는 휴대전화를 꺼내 천슈성에게 자신과 여학생들의 음란 영상을 여러 개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은 대부분 11살에서 12살 정도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제에게 성적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제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아이들을 본 천슈성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왕제의 극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서둘러 이 역겨운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천슈성은 마을로 가서 영상에 등장했던 몇몇 여학생들을 인터뷰했고 왕제의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메이지의 증언에 따르면 7년 전 그녀가 막 12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왕제가 그녀에게 군으로 가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군에 도착한 후 왕제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곧바로 그녀를 근처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후 왕제는 여러 차례 장학금과 몰래 찍은 영상을 이용해 메이츠에게 협조를 강요하며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이츠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고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던 그녀는 여관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메이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고 중퇴 후에는 더 이상 장학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왕제가 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연애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기자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한 이유는 단지 왕제를 미워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증오 외에도 최근에 왕제가 자신의 여동생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前段时间他还打我妹的主意嘛，想杀的，很想杀了这。 메이즈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왕제에 의해 후원자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拿这边给我看了之后，说是这个白衣服的叔叔，如果我放假的时候去陪他这种的话，他会给我每年3万块钱。 이전에 나눈 대화에서 왕제는 자신과 후원자들 간의 거래에 대해 더욱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可能我捐资了，他给了完都有可能，这种事情都有的。哎呀，这样他有你的事吗？销售有钱的打啊，你们现在销售人家有主料，如果打出票了，那种当然该哦。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천슈션과 일행은 방송국으로 돌아가 즉시 뉴스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13일 저녁 8시 광시TV에서 바이서 장학 사이트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48분 왕제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제의 악행은 그가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부터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 당시에도 자주 여자아이들을 괴롭혔고 피해자들은 모두 11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왕제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2016년 10월 13일 광시 바이서시 룽링 각족 자치현 인민법원은 공개재판을 통해 왕제에게 사기죄와 강간죄로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전에 겪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생활 역시 불안정해졌습니다. 법정에서 당국은 고발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고 왕제는 자신을 고발한 몇몇 사람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왕제가 출소한 후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제가 체포된 후 장학 사이트의 자금이 동결되었고 당시 계약까지는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추 씨와 기자들은 급히 여러 지역 부처를 찾아가 협의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했습니다. 결국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추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역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 추 씨는 억울함과 마음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차례 고민한 끝에 추 씨는 산동 고향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광시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진정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대중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이 사이트가 9년 동안이나 존재해왔는데 관련 부처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자들은 관련 부처가 왕제를 여러 차례 인터넷 보안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역 정부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감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룽링현 민정국의 민간조직관리부와 교육국 사무실은 해당 사이트가 개인 명의로 설립되었고 공익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답변이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언론은 중국재판 문서 사이트에서 왕제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3개월 감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다시 한번 대중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와 변호사들은 이것이 법적 규정을 따른 것이며 감형된 기간도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제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출소 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법원이 왕제에게 내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